안녕하십니까. 소설가, 내과 의사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세미나 5번째, 마음과 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서브젝트가 사실 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내과 그리고 신경과 의사로서 또한 소설 작법을 하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뇌과학을 설명함으로써 문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문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브젝트를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가장 의미가 깊고 가장 마음에 큰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문학에 관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배웠던 해부학과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크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 가운데 인간은 이 특별히 대뇌가 큰데 그 앞에 있는 전두엽,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전두엽이라고 했습니다. 전두엽 가운데서 특별히 앞에 있는 이 부분, 전전두엽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특징은 전두엽이 큰데 더 큰 특징은 전전두엽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전두엽이 발달되어 있고 또 하나 크게 발달된 것은 이 감각의 뇌, 앞에 가면 운동의 뇌고 행동을 시키는 운동의 뇌고 감각의 뇌 가운데 보시면은 요 뒤에 것이 후두엽, 시각을 주로 다루고 두정엽, 촉각을 주로 다루고 그리고 측두엽, 청각을 다루는데 이 바깥에일수록 여기서 볼 때는 바깥에가 여기입니다. 여기도 바깥에 여기입니다. 바깥에일수록 원시적이고 본능적이지만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고급화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을 1차 신경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2차 신경 영역, 여기는 1차 신경 영역, 2차 신경 영역, 1차 신경 영역, 2차 신경 영역, 그리고 제일 가운데 두정엽과 후두엽, 측두엽이 만나는 이 부분, 요 부분을 제3차 신경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저는 특별히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불렀습니다. 왜 아인슈타인이 유명한가 하면은 아인슈타인의 뇌는 다른 사람들의 뇌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뇌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40번과 39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 두 부분이 제3차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아인슈타인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글을 쓰고 글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고급 말을 만들고 연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 인간만이 2차 의식을 갖냐 하는 이유는 전전두엽이 있고 또 아인슈타인의 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만이 2차 의식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1차 의식은 인간도 가지고 있고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1차 의식으로 끝나는데 인간은 1차 의식에다가 2차 의식 약 20%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두엽 가운데 보시면 이것이 운동의 영역이고 이것이 전전두엽, 인지기능하는 부분이고 요 밑에 부분이 정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 앞에 전전두엽, 인지기능, 코그니션, 그리고 속으로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 정서의 뇌, A, B가 있고 요 부분은 운동하는 것, 말과 행동하는 부분.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 전체가 대뇌가 해당되는데
요 앞에 요것이 전두엽이 되겠고, 요 가운데 이것이 운동하는 부분, 말을 하는 부분, 행동하는 부분, 그리고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9번, 10번, 46, 47 요것이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요것이 뭐냐면 인지기능, 코그니션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정서의 뇌를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지기능을 하는 이 부분을 저는 특별히 칸트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고, 행정부 가운데서도 대통령 46번이 대통령이고 여기에 백악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통령 즉 배측 전전두엽은 여기 주위에 있는 것이 10번이 주의 영역 attention area, 기억을 만들고 집중을 하고 비교를 하고 해석을 하고 또 계획을 짜서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계획을 다시 짜고 하는 일은 인간만이 합니다. 여기에서 글을 만드는 일, 플로팅, 글을 구상하고 그걸 시작하고 하는 일을 이 인지기능, 특별히 10번에서 주의 영역에서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역이 발달이 안 된 것이 발달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죠. 주의 발달 영역. 그만큼 attention, 주의 영역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47번은 temporate라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정을 확정 짓는 일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번은 이 전체를 다 총괄하는데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은 이 인지기능은 해마를 통해서 들어온 그 정보를 기억으로 만들고 실행을 하고 다시 기억을 만든 것을 이 감각에 저장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시각은 시각에, 촉각은 촉각에 각각 구분해서 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정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것을 불러내서 다시 비교를 하고 다 쓴 다음에 또 이 안에 저장을 시킵니다. 불러내는 것을 인출이라고 했고 다시 집어넣는 걸 컨솔리데이션, 공고화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뇌에서 가장 중요하고 발달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working memory, working 기억 작업이라 합니다. 워킹 메모리. 그리고 요 10번에서 계획을 짜고 만들고 하는 건 플로팅 하는 것. 플로팅. 또 추론도 하고 추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유추라는 것을 하죠. 유추. 유추를 통해서 비교, 비유, 은유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추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어디서 하냐면 코그니션, 인지의 기능에서 합니다. 인지의 기능에서, 인지 기능에서 하고 이와 같은 일을 실제로 담당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아까 말한 아인슈타인 뇌, 여기 가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글이 써지고 만들어지고 해서 이와 같은데 이쪽을 보시면은 22번은 말을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문장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글을, 단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이 이 아인슈타인 뇌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읽기, 읽습니다. 읽는 문제, 또 쓰기, 쓰는 것, 읽는 것, 쓰는 것, 또 보기, 읽을 때 보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19번, 이것은 18번, 19번은 시각적인 것을 기억하고 하는데 특별히 기억된 공간을 기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만큼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그리고 시간과 공간, 공간과 시간,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부분이 바로 이 40번, 39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직접 전두엽으로 전달할 때 이 사이에 이 브로카스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이 브로카스 에어리아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을 하는 부분이고 말을 받는 부분인데 말을 받아들이는 부분과 말을 하는 사이에 요 사이에 아르쿠에이트 트랙트라고 하는 연결 전선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2015년에 확실히 발견됐습니다.
한 100년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2015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에는 칸트에네, 코그니션을 하는 칸트에네가 있고 이 뒤에는 아주 하일리하게 만들어낸 제조 공장인 아인슈타인의 뇌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고속 철도망이 있습니다. 아르코이트 트랙 연결망이 있어가지고 이 사이에 받아들이는 것을 금방 이해하고 전달해주고 여기서 다시 표현해 나가고 다시 저장을 해주고 여기 일을 하는 것이 물론 해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1차 영역 전에는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의 뇌가 발달되기 시작했고 아인슈타인의 뇌가 발달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연장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연장과 기구를 만들므로써 다른 동물을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장류가 인간은 다른 동물을 지배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심볼로 만든 것이 글입니다. 그래서 글은 말보다도 더 발달된 것입니다. 말은 한번 시작할 때 무엇을 할까 하는 말을 머릿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순서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am a boy. 그럼 I am a boy라고 이렇게 순서가 돼야만 말이 되지 boy I am 이런 식이 되면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반대로 글자는 썼다가 I, boy, am으로 썼다가 다시 고쳐서 I am a boy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글은 더 발달됐습니다. 어디서 되느냐? 바로 이 아인슈타인 내에서 단어를 만들고 말을 하고 또 글을 쓰고 글을 읽고 보면서 읽지 않습니까? 읽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 두 개 대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볼 때 이 그림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이 1차 의식, 2차 의식이라고 했는데 동물들과 사람들은 1차 의식이 있다. 지금부터는 동물에 관한 것을 잃어버리십시오. 잃어버리고 인간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처음에 감각으로 들어온 것이 기억으로 만들어지고 기억이 만들어서 개념화가 됩니다. 요때까지 되어 있는 것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1차 의식이라고 하는데 전체 의식의 80%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진 1차 의식은 대부분이 시각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면의 단층의 사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사진 한 장 한 장은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사진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 어머니 한 사진, 또 다른 사진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재뿐. 그러면 이 현재를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2차 의식, 상상할 때서 나오는 것들이 대개 시가 되겠습니다. 시는 시각적인 상상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대개 거기다 이 청각적인 것이 가미가 되죠. 물론 청각적인 가미가 되는데 청각적인 것은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시각적인 것은 순서가 반드시 지켜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것은 현재어로다 많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완전히 완성이 안 돼도 시는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 먼 하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시각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이미지가 시각적인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2차 감성에서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 시간적인 개념을 가진 것을 이 시각적인 것, 현재만 있는 시각을 갖다가 청각적으로 순서대로 모아줬을 때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되며 비디오처럼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소위 장기 기억, 그리고 연속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청각적인 것. 이것이 이렇게 시각 순서대로 쭉 나열됐을 때 이것이 비로소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소설과 시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겠죠.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만큼 2차 의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차 의식과 2차 의식, 그리고 1차 의식 이때 1차 감성과 2차 감성을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1차 감성이 여기에 어떻게 인볼브 하느냐, 2차 감성이 어떻게 인볼브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말로 통해서 나온 생각, 그 결과죠. 결과, 생각. 이것이 글로 태어난 것도 역시 생각입니다. 이것이 많은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도표를 아주 기억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이란 무엇이냐?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문학은 인간의 정서나 사상을 상상의 힘을 빌려서 문자로 나타내는 예술 및 그 작품이라고 한글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보시면은 이 1차 의식에서 생겨서 나오는 문학이 있을 수 있고 1차 의식을 갖다가 2차 의식으로 변형시켜서 나오는 문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의식의 문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적 이미지, 2차 의식의 문학, 시각적, 청각적으로 합쳐진 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의식으로만 나온 문학도 있고 2차 의식에서 나온 문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문학을 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들으면 인간이 괴롭기 때문에, 고달프기 때문에 늘 그 고달프고 애로운 데서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을 씀으로써 그 자기의 괴로움을 피할 수가 있고 피하는 괴로움을 통해서 드디어 완성되었을 때 느끼는 희열, 즉 카탈시스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문학을 고민하는 문학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이 정서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네거티브한 정서가 생겼을 때 한이라든지 어려움, 우울 이런 것들 아니면 엔티소셜이라든지 이런 아주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이거를 글을 씀으로써 완성을 시키게 되면은 그때 보시면은 그 아미그달라 편도체나 또 전전두엽 이런 것에서 어떤 것이 되냐면 도파민을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도파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세로토닌을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었던 정신적인 괴로움, 또 정신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괴로움도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괴롭고 한 사람들, 되게 즐거워서 쓰는 문학은 많지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즐거워도 문학을 하고 괴로워도 문학을 하는데 역시 괴롭고 어려웠을 때 오는 뭐 일부러 괴롭고 어렵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살다 보면은 어렵고 그런 일이 당하니까 문학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뭐냐? 카탈시스라는 것을 느끼면서 힐링,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문학적 치유가 되는 것이 문학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학의 적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델만의 도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문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문학의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문학의 평론, 수필, 시, 소설, 희극 이렇게 5개의 큰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를 보시면은
아주 간단히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앞에 있는 것이 1차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만이 있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개념을 순수한 개념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개념 아이디어 오브 스트림 그 개념이 머릿속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체가 우리 의식의 80%인데 이때 나온 그 개념을 말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활입니다. 뭐 밥을 먹었느냐, 밥을 먹느냐, 학교에 가느냐, 또 학교에서 배우고 또 뭘 또 공부를 하고 하는 건 다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개념을 배워서 또 개념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80%는 이걸로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상상을 하거나 창의력, 머리를 쓰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머리를 쓰는 경우가 20%가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글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쓴 글을 읽고 여기 감각적이죠. 읽고 그리고 한 다음에 그것을 개념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있는 그대로 글로 써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1차 의식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 평론입니다. 아주 제일 간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1차 의식으로 갖고 있는 개념, 여러 개의 개념 가운데 하나의 개념을 목적적으로, 문학적으로 플로팅, 구성을 한다고 했죠. 플로팅 하는 것은 역시 전전두엽이라고 했습니다. 전전두엽에서 플로팅을 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과 글로 써냈을 때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필은 상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2차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플라톤은 요 1차 의식까지만 인정을 했고 2차 의식으로 생기는 시나 소설 이런 거를 배제했습니다. 그 플라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논리라든지 추론 같은 것이 다 이 수필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상력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을 갖다 그대로 써낸 것이 수필이요, 철학이요, 뭐 이런 나레이션, 이런 평론 같은 글이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의식으로 된 것이 수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의식의 세계가 있는 것. 즉 뭐냐면은 상상을 하는 경우, 창의하는 것. 창의에서 나오는 건 과학이고 문학에서는 상상을 해서 나오는 것인데 상상을 할 때 시와 소설, 희곡은 역시 그냥 소설의 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소설은 상상력에 의해서 나오는 문학입니다. 근데 시는 다분히 이 1차 의식의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상상을 많이 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상상을 많이 하면서 그때 말을 통해서 나오는 청각적인 상상,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상을 하죠. 상상할 수 있는 건 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각적 이미지에 상상을 한 것이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각적인 것이 대개 단기 기억이고 그리고 현재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말로 인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멀티 스크린 여러 개의 그 시각적인 것이 연속이 되는 비디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보면은 시귀를 보면은 현대만 있어도 됩니다. 프레젠트. 그리고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도 시는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인 상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설은 시각적인 상상을 전부 다 에디션을 해서 현재, 과거, 미래로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장도 주어, 과거, 주어, 목적어, 동사 이것이 완전히 있어야만 됩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다든지 할 때는 그것이
문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을 글로 심볼로 만든 것이 우리 문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와 소설의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이미지하되 눈에 보여 시각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하나하나로 만들어서 시각적인 이미지보다도 청각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해서 만드는 것,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보시면 이 상상을 할 때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감성과 정서, 이 정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인지기능, 개념, 상상, 그리고 말과 글을 통해서 나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성적인 글이죠. 이성적인 글, 서사적인 글이라고 합니다. 에픽이라고 그러죠. 에픽, 이성적이고 서사적인 글. 이성적인 서사적인 글에는 감정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감정이 전혀 안 들어간 것을 아파시, 감정이 없다. 그래서 아파시한 문장,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감동을 마음에 동요를 주지 않는 그러한 그런 글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길가메시라든지 오디푸스라든지 일리아드 오디푸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옛날 과거에 있던 고전적인 글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법률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이런 부분에 들어가겠죠. 반대로 두 번째 상상은 뭐냐면 상상을 할 때 감성을 많이 집어넣고 하는 감성이 되겠습니다. 감성을 많이 집어넣고 하는 감성이 됐을 때 이것에 의해서 나온 말이나 글을 서정적인 릴리컬, 서정적인 상상, 서정적인 글이다. 이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심파시, 동정이라고 합니다. 심파시, 동정. 이 언더스탠딩, 인지 기능보다는 동정이 많이 들어간 것을 심파시, 동정이라고 합니다. 이 동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글은 서정적인 글, 릴리컬한 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정서적으로 변한 것을 같이 혼용해서 나온 글들, 이성적이고 정서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는 글,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정서적인 글이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것을 저는 엠파시라고 부릅니다. 엠파시,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글이다. 이것을 영어로다가는 보면은 패러블, 또 피규라티브, 비유, 은유, 메타포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픽, 서사적인 글과 릴릭, 아주 감성적인 서정적인 것, 서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자기중심이 되고 또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하고 그리고 이게 되고 반대로 서사적인 것은 오브젝티브, 다른 사람 중심이고 대개 추상적인 것이 많죠. 추상적이죠. 이것은 디테일하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나 이것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 패러블이 되는데 이 에픽한 글들, 에픽, 아주 서사적인 글이고 이성적인 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 대부분이 교훈적이면서 가르치는 글, 그래서 에픽한 글들이 많습니다. 바울 서신에 대부분이 많고 그리고 서정적인 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다윗 왕이 쓴 시를 보시면은 시편 23편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는 서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러블 하는 것, 이성적이며 감성적인 것이 섞여 있으면서 비유와 은유가 많이 들은 것,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 비유라고 할 때 거기에 보면은 패러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러블.
탕자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전체 예수님의 글이 패라블로 되어 있습니다. 패라블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나 추구하는 최종적인 그런 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픽하라는 글을 보시면은 대개 법률적인 서적, 길가메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반대로 여기에 리얼리즘 같은 소설도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적인 것을 보시면 우리 나태주 선생의 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월 시라든지 하는 것이 서정적인 것이고, 이 패러블, 정서적인 것, 은유가 많이 들어있는 것,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같이 은유가 들어있는 것, 국화옆에서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같은 것을 보면은 되게 패러블, 은유, 메타포가 많이 들어있으면서 그때 이미지를 보시면 대개 메타포 두 가지 시각적, 청각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보시면은 서정적인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떠오르는 것이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상의 세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사적인 단계, 이성적인 단계, 그리고 감성적인 단계, 서정적인 단계, 정서적인 단계,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나누는데 이것이 문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문학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한 사람의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이도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상을 보면은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대개는 어떠한 것에 관계되는 것을 상상하는 거, 어떤 개념에 관계된 걸 상상하는 경우, 그것이 되게 연관성인 상상.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어머님은 어머니에 대한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해설적인 상상, 어머니에 대한 해설을 하는 상상. 근데 이 두 가지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상상.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상상을 할 때 엄청 다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창조적인 상상. 근데 사람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에 물든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각이 많이 모인 것이 개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나 지각은 대개 고정관념처럼 어떤 감성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각이나 개념은 대개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 데서 여기서 상상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엇비슷한 데서 상상을 해가지고 쓴 시, 수필, 소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을 읽어보면은 대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읽으면 그것을 금방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화자가 쓴 것을 그 소설이나 시의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자, 이 세 사람이 읽었을 때 거의 80% 이상이 대개 서로 이해를 하고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창조적인 상상을 한 경우에서는 역시 이해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지만은 서로 동감, 공감, 엠파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의 주체가 뭐냐? 문학의 주체라는 것은 역시 인지기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트의 인지기능에서 이 안에서 대개 주의 영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9번 어떤 동기 영역이 있습니다. 동기 영역. 아까 9번 동기 영역인데, 동기 영역에서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을 좀 써보고 싶다 하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플로팅, 테마가 생기기 때문에 플로팅을 하게 됩니다. 플로팅을 할 때 그 인과관계로 플로팅을 시작을 하고 계획을 짜고 바꾸기도 하는 것이 어디서 하느냐? 인지기능입니다. 이것을 플로팅 할 때 보면은 감성에 내있는 것이 같이 올라와 가지고 영향을 줍니다. 강력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 플로팅 해서
만들어내는 문장이 어디 가서 저장되느냐? 기억 형상을 저장하는데 감각에 의해서 저장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뇌에 가서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이걸 끄집어내서 또 다시 씁니다. 소위 인출, 다른 말하면 퇴고가 되겠죠. 퇴고.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얼마 있다 다시 또 꺼냈습니다. 이게 퇴고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반복하는 것이 소설 한 편을 쓰는데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집어냈다 꺼냈다 또 쓰고 퇴고하고 할 적마다 그 문장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공고해집니다. 왜냐하면 퇴고를 많이 거칠수록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완성이 된 것을 드디어 글로다가 해서 써냈을 때 하나의 소설 문장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성된 것을 인쇄, 프린트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소설이 나오는 것이니까 문학의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원문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소설을 쓰고 시를 씀으로써 마음에 있던 괴로움, 대부분의 괴로움이 어딘가 하면은 편도체가 상하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어딘가 하면 여기 감정입니다. 감정이 많이 상하면은 정서의 뇌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 뇌에 가서 정서로 변하는데 그때 한이나 원망, 우울증, 그리고 obsessive한 것, 또 자살 사건 같은 자살 생각 이런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없애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것이고 그것이 문학의 즐거움이 거기서 나온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마음과 내 마음, 공감, 독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고 하는 작가가 글을 쓸 때 화자라는 이름으로 작가 속의 주인공을 만들고 주인공을 인해서 사건을 만들고 거기에 일을 다해서 소설이 됩니다. 이것을 읽는 것이 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화자와 캐릭터, 독자 이 사이에 하나로 다 됐을 때 공감대를 이룬다는 겁니다. 공감이 되는 것이요. 공감을 이룰 때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명작이 된다든지 소설이 되는 것이죠. 공감을 하지 못하면 그때 써놓은 글은 다른 사람한테는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이 이 도표 하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요. 또 생각난다와 생각한다. 생각난다는 건 말을 한다와 한다와 말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말이 떠오른다. 생각이 난다. 생각난다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보시다시피 개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경우를 갖다가 stream of idea, 개념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개념의 흐름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의 흐름이 하루에 약 10만 개 이상의 흐름이 됩니다. 그 10만 개 이상 가운데 10%에 해당되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자의 경우에. 남자의 경우는 약 5만 개의 개념이 흐르고 그 중에 10%, 5천 개가 말로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난다는 것만 하면 기억되어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 인출되는 것, 끊임없이 기억되어 있던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어느 것은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죠. 말을 통하지 않고 다시 저장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생각난다, 생각한다. 생각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인지기능을 통해서 인지기능에 어떠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플롯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인간의 뇌는 생각하는 것을 많이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관계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이 감성의 가운데 느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무의식격인데 이것은 이상스럽게 항상 대뇌에 와서 활동을 합니다. 대뇌에서 이 각성 상태, 그 상태에
자극을 줘가지고 항상 영감을 줍니다. 영감을 줌으로써 영감이 이 인지 기능에서 다시 자극을 줘서 플로팅을 하고 구성을 하고 또 무엇을 쓰게 되죠. 소설을 쓰든지 시를 쓰든지 하는 것이 영감이라고 하는데, 영감은 자주 올라오진 않지만 영감이 나왔을 때 빨리 잡아야 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과 책을 보시면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 또 문학에서도 의심에 흐르는 말과 또 이보다 좀 다른 것이 생각 기차의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납니다. stream of consciousness, 또 stream of idea, 개념의 흐름, 의식의 흐름, 그리고 생각 기차, train of thought, 이 생각 큰 전체가 또 기차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죠. train of thought라고 말도 많이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억에서부터 생각으로 나오는 이 전체가 마음입니다. 말씀드렸죠? 마음입니다. 기억에서도 생각 이것이 문학입니다. 1차 의식으로 나오는 문학도 있고 2차 의식에서 나오는 문학도 있습니다. 결국 문학도 마음입니다. 마음과 문학은 결국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아픈 기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기억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데, 아픈 기억은 무엇인가 하면은 감정이 아픈 것입니다. 감정은 무엇이냐? 편도체입니다. 편도체인데 이것은 감성의 제일 윗부분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빈번하기 때문에 감성의 대표를 감정이라고 하는데, 감정이 아픈 것입니다. 감정은 어떻게 아프냐? 편도체가 아픈 겁니다. 편도체는 여기서 공포, 앵걸, 분노, 서프라이즈, 놀라는 것, 디스커스트, 아주 불쾌한 것, sad, 슬픈 감정, 그리고 해피,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1차 감정인데, 그 가운데 아픈 감정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심하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무슨 욕설을 받았더니 하는 것이 너무 강할 때 보면은 그 편도체를 강하게 자극을 줍니다. 편도체에 강하게 자극을 주었는데 편도체하고 붙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해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마가 이 불편했던 것을 그대로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그 저장된 것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왜 강하냐? 편도체하고 해마가 같이 저장을 시켰기 때문에 평생 가도록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첫사랑이 되겠죠. 어머니가 왜 강하냐?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항상 같이 와야 하기 때문에 편도체와 해마가 기억을 많이 저장시킬 뿐만 아니라 인출했다 지워놨다 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컨솔리데이션, 공고화되어 있고 또한 아주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치매라는 것이죠. 치매라는 것은 생각이 점점 떨어지고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치매인데, 치매의 원인은 기억을 만드는 뉴런, 신경세포가 죽거나 또 점점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치매가 돼가지고 기억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장기 기억, 아주 강하게 저장되어 있던 거는 마지막까지 있고, 그러나 단기 기억이라든지 또 라이트하게 되어 있던 기억은 점점 없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려부터 썼던 모국어의 말은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는데 외국어 말은 잃어버립니다. 5개 국어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느 것부터 먼저 잃어버리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살았을 때는 말이 한국말은 마지막까지 나타나 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기억 가운데도 미각이라는 기억이 있죠. 미각, 맛을 느끼는 것. 맛도 이것도 미각, 하나의 감각입니다. 미각도. 그래서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점점 죽을 때 보면은 항상 어려서 먹었던 한국 음식, 설렁탕이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또는 국밥이라든지 이와 같이 먹고 싶어 합니다. 이런 무슨 고급 요리가 아니라
먹고 싶었던 것을 먹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글로 썼을 때, 문장이 됐을 때 아주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문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맛이라 하는 제목으로 수필을 쓰든지 소설 썼을 때 마지막에 그 내용 가운데 어머니의 맛 가운데 어려서 음식을 해줬던 음식, 아주 보잘것없었던 음식, 수제비, 수제비가 먹고 싶었다 하는 글을 쓴 걸 보면은 그만큼 이 감각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각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것이 이 안에서 하나의 기억과 상상, 그리고 말로 튀어나오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의 인출과 퇴고 학습,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억을 많이 하고 오래 할수록 그것이 더 강하게 되고 더 많이 끌어집어냈다 하는 것이 학습, 연습 이러는데, 문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퇴고라고 말할 수 있죠. 퇴고란 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룻밤에 소설 한 편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데 아주 가능합니다. 왜냐? 소설을 쓰고 싶은 그런 동기, 즉 말을 하는 것 또는 생각을 하는 것, 하는 것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를 받침해주는 생각나는 일, 말이 나오는 일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테마나 어떠한 어떤 것이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보면은 거기에 많은 그 기억이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밤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기만 부여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룻밤에 몸만 건강하면은 소설 한 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보면은 10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소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10시간 동안에 쓰는데 그 시간에 일어난 일을 쓰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때 10시간 동안에 생각나는 일들을 하나의 테마로 해서 플롯으로 구성을 했을 때 글이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소위 말하면 개념이죠. 개념이 흘러가는 개념을 이것저것 그대로 써놨을 때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소설입니다. 오디세이인가 하는 것을 보시면은 율리시스 같은 걸 보면은 그것이 개념이 플롯화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읽기가 많이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읽어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조금 기하를 바꿔서 문학의 상상에 관한 것, imagination. imagination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의는 과거라고 하는 기억. 기억은 과거입니다. 일단 들어온 것은 기억이 되고 끄집어낼 때는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라는 기억에다가 또 새로운 개념을 갖다 애딩합니다. 애딩해서 만든 것이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이것이 상상이지 않습니까? 즉 1차 의식에다가 다시 개념을 애딩해서 만든 것이 2차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1차 의식은 시각적인 영상으로다가 끝나게 되고 2차 의식은 시각적인 영상을 청각적으로 애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의식이 더 강하게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 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름을 보시면은 수많은 메밀꽃을 보시면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상상할 수 있고 멀리 보이는 별이나 달을 보면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메밀꽃이 마치 눈이 덮인 것처럼 보인다 하는 시각적인 상상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한 장짜리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달을 보면서 이효석은 어떻게 하냐면 달 속에서 동물이 울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합니다. 이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미지가 합쳐 있을 때 한 편의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의 중요한데 상상은 시와 소설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시인은 시각적인 상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입니다. 그러나 소설은 시각적인 상상에 청각적인 상상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도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는 점점 간단하게 abstract, 단어를 줄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소설은 문장이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 문장이 틀리면 이건 소설로 아무것도 안 되나, 시는 문장을 만들 때 단어만 가지고 명사만 가지고 나열해도 됩니다. 여기 소설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히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톤은 상상을 하는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을 배제했습니다. 왜? 철학에서는 상상이 필요 없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을 했기 때문에 상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라는 것이 중요한데, 상상을 할 때 이미지가 항상 떠오릅니다. 말을 타고 간다 하면 말 타는 이미지가 나오죠. 그리고 메밀꽃 하면 메밀꽃 상상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본데 있는 데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심상적, 사물적 상상이 되겠죠. 사물적, 심상적 상상. 이런 심상적, 사물적 상상을 많이 하는 것이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지가 없는 상상도 있습니다. 너무 관념적인 것, 사랑이라든지 신의 위엄이라든지 인내라든지 무슨 이와 같은 도덕적인 관념적인 것은 상상을 하더라도 이미지가 없는 비심상적인 그런 상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는 이미지가 없는 시, 이미지가 있는 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기하를 바꿔서 엠파시, 공감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이성적으로 understanding, 이해가 되고, 감성적으로 심파시를 느꼈을 때 그걸 비로소 우리가 공감했다고 말합니다. 이성적으로만 느껴지는 것, 그러나 감성적으로는 전혀 없는 경우를 아파시, 무감각이라고, 그리고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동정을 하는 경우를 심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성적으로 이게 심파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잠깐. 그것을 특징적인 것이 누가 하면은 T.S. 엘리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T.S. 엘리오트는 이 엠파시, 공감을 가지고 특별히 문학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공감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은유가 직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유와 직유가 있는데, 그러나 공감을 할 때 너와 나서의 공감은 중요하긴 하지만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와 나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상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중간에 오브젝티브, 하나의 공간의 물질을 목적물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목적물을 하나 집어넣는데 달을 하나 집어넣고, 나도 그 달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동정을 하고, 상대방도 그 달을 갖다가 이해하고 동정할 때, 그러면 나와 둘 사이에는 공감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오브젝티브한 것이기 때문에 더 강렬한 공감이 되겠습니다. 더 강렬한 공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소위 말하면 T.S. 엘리오트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공감을 할 때는 인지 기능에서 유추를 하게 됩니다. 유추. 추론, 이렇게 논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추, 비교를 하고 그 비교한 것을 가지고 말을 만들 때 그것을 갖다가 소위 직유, 비교하고 그 함축되어 있는 말을 만드는 것이 직유가 되고, 메타포라는 것은 아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말, 그것이 은유가 되겠죠. 뭐뭐와 같이, 꽃같이 아름다운, 이것은 직유가 되겠지만은 내 마음은 호수요, 내가 호수다 하는 은유, 메타포를 만들어낸 것이
공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감 능력이 이것이 나와 너 사이뿐만 아니라 목적물뿐만 아니라 나와 너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같이 할 때 사회가 공감을 하는 것이요 사회가 공감을 해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봄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공감을 받으면서 셀프, 나라고 하는 셀프가 만들어집니다. 자아라는 것이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감, 엠파시라고 하는 용어는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많이 쓰여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문학의 사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의 사조, 근대 문학, 포스트 모더니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르게 보기 문학,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학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그거는 옛날에 고전적인 것은 이성애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글을 쓴 것이 과거 고전 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읽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세기 때는 완전히 무시가 됐습니다. 무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하 이거 아니구나 해서 다시 문학을 만들어낸 것이 신고전주의가 되겠죠. 근대 고전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고전주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성적인 것만 쭉 따라 나오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마음에 공감을 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서적인 것 아니면 감성적인 것에 호소하는 것, 감성에 대해 호소하는 단계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정적인 것, 이와 같은 것이 나올 때 우리가 소위 로맨티즘이라고 그러죠. 로맨티즘이 돼가지고 유명한 키츠나 예이츠, 또 바이런 같은 사람들의 시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빅톨 휴게의 레미제라블 같은 소설이 나오는데 이 감성적인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DNA로 형성되어 있고 날 때부터 이미 꽉 차 있는 무의식 기억이기 때문에 너와 나 다른 사람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그 감성을 토대로 해서 쓴 시, 김소월의 시, 예이치 키츠의 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나체주 선생의 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된다. 왜 금방 이해가 되느냐? 내 DNA와 내 DNA가 같기 때문에 같은 본능적인 백그라운드의 무의식 기억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맨티즘이 됩니다. 로맨티즘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고전주의에 들어갑니다. 고전주의에 들어가서 이성적인 걸 찾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인 것, 리얼리즘이라든지 또는 불구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찾아다니는 리얼리즘, 사회적인 그런 리얼리즘을 찾게 된 것이 고전주의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개념에서 상상을 할 때 고정관념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가 다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루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상상을 할 때, 개념에서 상상을 할 때 완전히 개념을 바꿔버리고 창조해서 나오는 상상으로다 쓴 글들을 소위 말해서 근대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겠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다르게 보기 문학이 됩니다. 이거는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에서 썼기 때문에 10명의 독자가 있으면 10명이 이것을 100명 이 가운데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0명이 다 이해하는 경우는 소위 말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글이 되는데 10명이 다 하지 않고 1명 정도가 이해하는 경우는 이거는 비공감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론하는 사람들 아니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기는 그런 문학이 되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문학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대 문학이요 다르게 보기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기하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문학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다독, 다작, 여행 뭐 이런 경험이라고 했죠.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뇌,
이성의 뇌 속에 후천적인 뇌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뇌 속에다가 많은 것을 기억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장하는 것이죠. 저장을 할 때 이왕이면은 좋은 것을 저장시키는 것, 좋은 데 여행하라고 좋은 것을 많이 저장을 시켰을 때 보면은 이거를 통해서 상상을 하거나 창의를 할 때는 더 좋은 것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것들, 안 좋은 것을 많이 집어넣고 저장을 했을 때 보면 안 좋은 것이 결로 나옵니다. 즉,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 하는 것이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간의 뇌를 보시면 시냅스가 있습니다. 시냅스. 또 신경이 시냅스가 된다 그래서 그 안에 기억이 모이는데 그 기억이 저장이 되는데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저장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끼리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장될 때 보면은 대개 안 좋았던 일, 트라우마 했던 일, 이런 것들이 더 저장이 잘 되고 오래 갑니다. 좋은 것들은 오래 가지 않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저장을 하려면 좀 좋은 것을 저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 감성 교육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좋은 감성을 가지고 이성을 갖다 자극했을 때 좋은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장이 될 때 보면은 대개 파일로 저장됩니다. 어머님은 어머니. 그리고 그것을 꺼낼 때는 그 어머니에 대한 것을 각색을 합니다. 에디션을 합니다. 좋은 어머니를 꺼낼 때는 좋은 어머니로 꺼내게 되고 나쁜 어머니는 나쁜 어머니로 꺼내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뇌의 가소성.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뇌는 해골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감춰진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직접 보질 못하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보기 때문에 뇌는 속임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혼돈을 많이 합니다. 뇌의 혼돈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리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면 뇌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을 때는 뇌가 피곤을 느끼기 하기 때문에 혼돈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것 같지만 또 불완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구성, 문장력, 문체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력이라는 건 그 사람의 독특한 문장력입니다. 왜 그런 것이 나오느냐? 시냅스 속에 가소성이라는 것에 같은 종류를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것이 그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항상 성적인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왜? 성적인 묘사를 많이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의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그 성숙된 단어가 많은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좋지 않은 단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을 저장을 시켰느냐, 뇌 속에 무엇을 저장시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저장된 것이 나와서 나오는 말이 말투가 되겠습니다. 문체, 말투. 어떤 사람 말을 보면 항상 거짓말을 하던데 욕을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냐? 그것은 그 사람의 기억의 저장 속에는 그러한 것을 많이 저장했기 때문에 뇌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뇌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도 있고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그리고 모든 어린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여러분들 좀 뇌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문학 가운데 플라톤의 뇌, 정서애의 문학의 대표적인 것이 에드가 알렌 포가 되겠습니다. 이 정서애의 포지티브한 것은 이것은 양심, 도덕, 법률, 선한 것, 또 뭐 결단, 절제 이와 같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네거티브하게 변한 것이 뭔가 하면 엔티소셜, 반사회적이고 또 소시오패스, 아주 소시오패스한 것, 그리고 드럭 애딕션 같은 것이 되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서 만든 문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드가 앨런 포가 되겠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 반대로 정서 B,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어리아에 있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포지티브한 문학으로서는 사랑이라든지 컴패션, 연민, 행복한 것, 즐거움, 평안함, 뭐 인정 이와 같은 것이면 네거티브한 것은 반대로 한이나 우울증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의 특징적인 것이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여기 보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 빅톨 휴고를 갖다 집어넣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름을 지었듯이 그만큼 존경이 가는 사람입니다. 잘 보시면 정서 B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서 A는 플라톤, 정서 A에 대표하는 것이 아드가 앨런 포, 그리고 정서 B를 대표하는 것이 제가 빅톨 휴고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레미제라블을 읽고서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성적이고 서정적이면서 거의 감동을 많이 받아서 빅톨 휴고라는 사람을 잘은 모르지만은 제 문학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과 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는 것과 그 안에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을 자는 것이 4단계 잠인데 그것이 올라와가지고 1단계로 왔을 때 각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잠을 자든지 그 상태를 갖다 REM sleep, REM sleep이라고 합니다. 그때 꿈을 꿉니다. 보통 한 사이클에 4번 정도, 하루에 4-5번의 사이클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20번의 꿈을 꿉니다만은 그 가운데 마지막 사이클에 나오는 마지막 꿈 가운데 마지막 것이 되게 기억에 남겠죠. 그거는.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뇌를 쉬는 것입니다. 뇌를 쉬는데 뇌 쉬는 것이 어느냐? 전두엽, 전두엽이 들어있는 인지기능이 들어있는 전두엽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 하부에 대해서 셧다운 시켜가지고 대뇌 프론탈 러브, 전두엽만 쉽니다. 그러나 감성의 뇌,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도체하고 그리고 대상피질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안 쉽니다. 그래서 밤에 인지기능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편도체하고 대상피질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는 정서의 뇌가 밤에 갑자기 향연을 베풉니다. 그래서 주로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 시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데 순서도 없이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테마도 없고 그리고 플롯도 없이 끄집어내 가지고 한바탕 꿈을 꾸는 것이 그것이 꿈입니다. 꿈을 꾸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이와 같이 똑같은 형상을 이룬 것이 정신병자, 스키조프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기능과 정서기능, 운동기능에 다 이상이 온 것이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불면증인데 그래도 정신불면증이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문학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테마로 해가지고 문학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문학 가운데 아주 훌륭한 문학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정신병자와 꿈이란 자체는 우리가 정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insane, 건강하지 못한데 그 자체에서 매번 각성돼서 나오는 것은 공감을 갖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공감을 갖지 못하는 거지만 이 공감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플롯을 해서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작품으로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리얼리티 그리고 possibility, 개연성, 사실성, verisimilitude, 핍진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온 문학을 읽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개연성이 있다, 또 핍진성이 있다, 또 사실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것이 문학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사실성도 없고 핍진성도 없고 개연성이 없으면은 문학이 되지 않는 것이죠. 허몽량한 망상의 글이 되든지
아니면 공상의 글이든지, 공상도 사실은 또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문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학에 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학에서 보면은 시간과 공간에 관한 문학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인간은 공간과 시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꾸 공간에다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간에서 공간 밖으로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에다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되게 조각이라든지 그림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현재만 있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 오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인지기능에 내 주의 영역, 대통령이죠. 거기서 순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순서를 만드는 것은 시간을 갖다가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다시 말하면은 시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소설 문학이 되겠고,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그림이나 이런 것이지만, 문학에서는 시가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이용한 이미지를 하는 것이 시문학이 되겠고, 시간을 많이 이용해서 글로 나오는 것이 소설 문학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평론가들이 말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뇌에 관한 해부학, 그 결론은 기억이다. 두 번째 강의는 기억으로 이루어진 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의 뇌, 감성의 뇌, 그리고 정서의 뇌로 나눈다. 그 중에 정서의 뇌와 감성의 뇌를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성의 뇌에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성의 뇌를 할 때 에델만의 도표를 특별히 강조했고요. 네 번째 강의에서는 의식이란 무엇이냐, 이와 같이 기억을 다루고 또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의식인데, 의식은 1차 의식과 2차 의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의식의 도표를 설명을 드렸고, 5번째 강좌 오늘은 지금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문학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이분이 에릭 칸델, 기억을 발견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분이 최병호 우리 은사님이십니다.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이런 공부를 하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신 의과대학 교수시면서 UC 얼바인 의대 뉴로패톨로지스트를 오래 하시다가 리타이어 하셨습니다. 금년 94세, 에릭 칸들도 94세, 에델만도 93세, 4세, 비슷한 연세이지만은 이들과 못지않게 자웅을 겨룰 수 있는 훌륭하신 교수님입니다. 우리 선배시면서 뉴로 패톨로지스트 교수십니다. 또 도와주신 분은 UCLA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김용철 사이콜로지스트가 저에게 많은 심리학에 대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UC 얼바인의 해부학 교수, 뉴로 케미스트리, 신경화학 박사님이신 정광묵 박사님, 그리고 또 중요한 분은 김영숙 소아과 정신과 전문의, 연세의대 저와 동기이면서 튤레인 메디컬 센터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하셨고, 많은 저서를 쓰시고 정신문학과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도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쓰고 하는 그 논서, 뇌신경과학과 마음과 문학이라는 세계를 특별히 감수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은웅 시인, 소설가, 미주문학인민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시인이며 소설가로서 많은 소설에 대한 이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청 교수님, 칼 폴리 포문학 교수로 IT에 능하시고 또 많은 또 휴머니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주신 분이고, 우상문 전도사님 또 목사님 후보시죠. IT 전문가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성주 소설가 시인님, 금년 역시 95세 노 교수시고 이 양반 한국에서 유명하신 시인 소설가로 미국에 오셔서 후학을 많이 지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저한테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문학 강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이 제가 한 것이 저는 내과와 신경과 그리고 정신과를 좀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6, 7년간 동안에 소설 창작으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와 같은 여러 용어의 혼돈 그리고 문학의 혼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와 같은 결실을 보았고 이 결실을 보게 되는 가운데 특별히 한국의 유성호 평론가님, 연세대학교 우리 동문이 되시며 한양대학교 문학대학 학장이신 분이 또 특별히 격려를 많이 주셨고 또 중요하신 분이 김종혜 평론가협회 회장님이셨고 옛날 경희대학 교수를 하시고 지금은 황순원 문학에 관계돼서 특별히 강의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황순원 문학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시는 우리 한국의 평론가 가운데 가장 훌륭하신 김종혜 교수님, 이분들에게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쓴 내용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또 그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할 때 제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논설을 쓰게 되었고 머지않아서 뇌신경과학, 마음과 문학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출판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높여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자세히 해서 미국 문단이나 미국에도 한번 퍼블리싱을 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것을 생각해서 저 논서로 만들었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설령 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별 크게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를 조금 개척을 해봤다. 이걸 통해서 문학 세계에도 좀 자극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비록 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을 하겠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선배님들과 교수님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 출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제 강의를 5번에 걸쳐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의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는 제 이메일 kyuhon@gmail.com kyuho@gmail.com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도 열심히 같이 공부도 하고 성의껏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